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특집 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 진행을 맡은 정관용입니다. 이 저출생 인구위기 해법 모색을 위해서 EBS는 7월 28일 바로 오늘을 인구위기 극복의 날로 선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방송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편성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특집 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 시간에는 정부와 국회 등 정책 결정자와 인구 문제 전문가 또 다양한 세대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100분간 이원 생방송으로 국민 여러분과 토론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마랑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의 이상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BS 교육뉴스부의 이상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EBS 본사 1층에는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되었는데요. 모두 78명의 국민 참여단과 전문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연결해 볼까요? 김수민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이곳은 EBS 로비에 마련된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초저출생이라는 인구 위기 문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제언들이 있는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연구원이자 20대 청년인 김종민 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14년차 워킹맘 이수연 님 모셨습니다. 미래학자이자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끝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맞게 오늘 78분의 국민 참여단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본격적인 토론회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참여단이 왜 78명인가 했더니 합계 출산율 0.78을 상징하는 거였네요. 큰일입니다. 그래도 한 130명, 150명 모여서 지금 1.3, 1.5인데 걱정이다 이래야 되는데 78명은 너무 적네요. 참. 네, 이 특집 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 토론에 앞서서 저희 EBS 스토리 등을 통해서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초저출생 2023년 대한민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 함께 보시죠. 어린이들이 이러면 불편하잖아. 어린이들이 저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내 생활을 망치잖아. 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이런 문제로 어른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점점 악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저도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뭐 학원 가기 전에도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학원도 끊을까 뭐 그냥 집에 있고 싶다 해가지고 운 적도 많고요. 대체로 한국 사회가 서로 경쟁을 붙이는 시기다 보니까 사회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살기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가정을 꾸리는 그런 행복이나 그런 류의 행복 말고도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기에도 벅찬데 굳이 사람들이 애를 낳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부담돼서 육아를 했을 때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그 다시 들어갔을 때 좀 뭐 잘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얘가 대학을 가서 우리를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효용을 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그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성인으로까지 기를 때 필요한 비용이 학교에서 저번에 배웠을 때 몇 억이 된다고 배웠었거든요. 특히 그게 학원 같은 걸 배제했을 때 그만큼만 든 거지 학원에서 더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부담금이. 그래서 저는 그 부담금이 자기 둘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같이 키우려니까 더 힘들어져서 더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개인의 행복 같은 게 조금 더 중시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60년대, 70년대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아이는 낳아야 한다 그런 약간 이런 사상이 존재했다면 현재는 지금 내가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지금 투자를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참 놀랍게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네요. 저출산, 초저출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느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참 저 학생들의 의견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발언 삼아서 0.78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율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님부터. 예, 경쟁이라든지 교육열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 그다지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예. 0.78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수치 자체보다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 목소리들은 그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그리고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이런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것이 0.78명이라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정숙 의원님. 네, 인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15년 전에 2006년에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3일 때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 5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대로 간다면 2750년에는 지구상에 한국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예언에 가까운 얘기와 조금 전에 젊은 학생들이 얘기한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박한 인식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도 행동도 함께 변화해야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네. 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 혹시 지난 건 아닐까요? 걱정입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예, 젊은 청년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 아마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의 시그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재천 교수의 말을 빌리면 생물도 살기 어려우면 번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걸 그렇죠. 상징하는 예. 경고의 메시지다. 예. 우리 최 교수님. 예. 사실 0.78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상하기는 힘든 숫자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그 전해에 0.8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0.84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바뀌다 보면은 이게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상태였던 거거든요. 저는 0.78에서라도 뜨겁다. 이거 지금 뛰쳐나가야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다가 공유했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지금 뭔가 해야 될 시점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선 좀 역설적이지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림 센터장님. 예, 얼마 전에 재난 홍수가 났잖아요. 그때 재난 전문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이틀 동안 480mm가 내리면은 그것은 당연히 홍수가 넘치고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거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숫자만 봤지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OECD 국가들보다 1위로 낮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절반이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충격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충격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단순한 인식을 위기를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독이 무너졌을 때 이 정도 학교 출산율이 나왔어요. 정말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됐을 때 나온 숫자거든요. 우리의 위기 인식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기자님. 네, 저는 그동안 좀 추진해왔던 저출생 대책을 좀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좀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지금 부위원장이 맡고 계시고 이 위원회가 출범한 게 언제죠? 저희가 출범은 2005년에 했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경고등을 처음 이제 여러 번의 경고등을 보낸 그 시점들이 있는데 2002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2명일 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1.2명이었을 때 심각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출범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더 떨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역시도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놓쳐왔던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재설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8년 전에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으니까 대통령까지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대로 못한 거죠. 철저히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라고 하면 바로 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야기를 김종민 님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 세대의 일원이자 소셜데이터 연구원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김종민입니다. 네, 소셜데이터 연구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셜상에 남긴 말과 글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일을 말해요. 그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발견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바로 원코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지 싶으신 분들도 아마 그 개념이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오락실이나 오락기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락기 게임 한 판 하려면 동전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전이 여러 개 있으면 내가 플레이하다가 좀 실수해서 내 캐릭터가 죽어도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전이 하나라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플레이해야 될 텐데요. 원코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뭔가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아서 내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2030 세대가 자신의 삶이나 인생 혹은 사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 원코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 취업 준비생인데 뭔가 스펙도 짱짱하고 경력 있는 신입 같은 사람들 원하는 거
이게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들, 원코인으로 모든 것을 다 깨어난 사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든지 한국에서는 경쟁이 심한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다 원코인으로 끝내야만 될 것 같아 라고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는 점이 있을 텐데요. 이 단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2030 세대가 자신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는 뭔가 기준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점일 텐데요. 그 다음은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 있는 기준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첫 직장, 첫 커리어에 청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첫 연애보다도 첫 직장, 첫 취준이라는 키워드가 더 언급이 많이 돼요. 아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첫 단추라는 말도 언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커리어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깨지 않으면 미래가 잘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인데요. 즉 앞서 말씀드린 원코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2030 세대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뭔가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이뤄야 되는 성취가 마치 미션처럼 주어져서 하나를 깨면 그 다음 것도 이어서 실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사회적 표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뭔가 낙오되는 것 같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과 출산은 정말 어려운 미션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앞 단계 입시, 취업부터 잘 깨고 넘어가야 되고요. 결혼과 출산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미션들이 계속 더 어려운 미션들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게 쉽지 않은 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결혼과 출산은 나 혼자만 내 의사결정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부담이 되고 그러니 더 한 번에 실수 없이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 깰 수 있는 걸까요? 그러려면은 첫 단추를 정말 얼마나 잘 깨야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뭔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관용을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뭔가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으로 재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부담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미 소셜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표준, 기준을 살짝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이뤄야 되는 성취라는 게 있을까? 내가 그거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괜찮은 걸까?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혼하겠어? 각자의 삶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말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미션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내 삶이 성공과 실패로 재단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좀 삐뚤빼뚤하게 꿰도 괜찮은, 더 나아가 각자가 각자만의 단추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꿰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출산과 육아 담론은, 또 결혼 담론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포용했을 때 진정한 이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 이수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워킹맘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워킹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워킹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워킹맘에게 아이는 사치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처럼 지금 초저출생 국가잖아요. 근데 왜 워킹맘들은 아이가 사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아이를 낳았으면 이 한 아이라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너무 행복한데 둘째를 낳아볼까? 더 행복한데 셋째를 낳아볼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오직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요 로또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 떡까지 돌리는 거 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리고 초저출생 국가 이 여파로 어때요? 민간 어린이집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육아휴직하고 회사에 복직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직장은 어떨까요? 가장 행복한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워킹맘들은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하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내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남편들 육아 및 가사 적극적으로 함께 할까요? 한때 아빠 육아가 열풍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들이 해야 되는구나 인식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워킹맘들 독박 육아 많이 하고 있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육아 및 가사를 다 해야 되는지 억울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맘들 분노 대상 1위가 누굴까요? 바로 남편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정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두 여자의 희생인데요. 첫 번째 여자 누굴까요? 바로 친정엄마나 시엄마입니다. 이들이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여자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워킹맘 자신인데요. 저는 친정엄마, 시엄마 저 도움 받을 수 없어서 두 아들들 7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맡겨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워킹맘들은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맘들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은요. 직장, 아이 더 이상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하고 싶습니다.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워킹맘들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인데요. 이를 위해서 3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워킹맘들은 남우선의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워킹맘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가 가정 양립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를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3번째,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해야 될 몫인데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사회적인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제가 또 아빠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킹맘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의 발표 들으시고 질문 생기신 분들, 국민 참여단 분들 중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지금 2, 3년 이내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거 마련이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민이 큽니다. 주택 청약, 우대 등의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은 그 청년 주거 대책을 좀 더 보완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 결혼과 출산을 일찍 하고 싶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 때문에 시간과 돈이 없어서 연애는 제게 사치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젊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법과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두 분 전문가의 발표 잘 들었고 우리 국민참여단의 질문도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집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직장이 없어서 지금 취직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돈도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하란 말이냐. 결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청년 지원 정책 부분. 또 앞에 워킹맘 연구소 소장께서 말씀하신 육아 지원이 반드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청년 지원 정책, 육아 지원 정책 두 가지 문제 먼저 좀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부분, 강덕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두 분 발표자 그리고 또 청년 두 분의 질문을 듣고 솔직히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책을 좀 잘 만들고 그리고 인식을 개선하면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나름 의미 있는 정책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거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있죠. 부위원장님 아실 겁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그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 내지 80%입니다. 그래서 좀 소득순위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도 좀 더 활성화하고 범위를 넓히면 그야말로 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죠. 이분들한테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본인이 3분의 1씩 매칭을 하면 4천만 원 목돈을 만드는 정책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는 또 나름대로 특화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북 행복 결혼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자체와 그리고 또 기업이 함께 연결해서 우리 시군까지 해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을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면 그 지역에 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이런 유사한 정책들을 지자체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정부가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 그 출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여당 의원이신 서 의원이 좀 받아주시죠. 네.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 예. 네, 이런 말. 네. 저 육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청년 지원 정책. 청년 지원 정책이요. 예. 청년 지원 정책에 우리 또 강덕구 의원님께서 그 아주 실제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결혼을 앞두고 뭐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데는 주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책을 살펴봤더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지만 그래서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전세 보전금 2억 원의 대출도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 세제도 이런 가구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본인들이 맞춤형으로 잘 활용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전세 대출도 있고 또 주택 구입 대출도 있어서 그런 제도가 계속 지금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많은 게 나오고 있으니까 청년들도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 또한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도 정부에서는 이 증여세 부분에서 네. 지금 이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무는데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억씩. 그러니까 두 청년이 결혼하면 양가에서 1억 5천씩 합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면세하는 정책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정책 나오니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그럼 가라는 얘기냐, 부모님들 돈 있는 집만,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우리 청년 연구에 오신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는 사실 복지 정책도 필요한데 저는 제대로 된 시장 정책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주거 같으면은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를 갖다 만들 것이냐, 주거시장, 이것이 사실은 먼저 우선시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드신 분들, 상대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좀 더 복지 정책이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이제 정책들에서 좀 실패했던 부분, 의도는 그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자리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왔는가? 어떻게 보면 주거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집값도 오르고 또 요새는 또 금리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장을 갖다 제대로 만드는 정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그것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계층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 전반의 문제이거든요. 이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센터님. 예, 저출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면 절벽이지만 위에서 보면 벼랑이지만 밑에서 보면 절벽이잖아요.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평면적으로 정확하게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그냥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행위자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멈춘 거예요. 청년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어떻게 다시 재개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청년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출산율을 올리는 거가 아니라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청년의 입장에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기성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로 있는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지원으로 청년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굉장히 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시장 문제, 주택 정책도 좋지만은 왜 주택 시장이 주택값이 폭등을 했는지, 그리고 그 폭등의 사실 수혜자는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왜 청년들에게 다 모두가 전가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학벌 구조는 왜 유지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전체를 기성세대의 입장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정책과 함께 큰 단위의 사회 구조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최 교수님하고 이 센터장님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앞에 또 두 분 의원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할 계획인 청년 지원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 또 가격 폭등도 막아야 되는데 이 모든 현상들이 또 학벌 구조까지 기득권층, 기성세대층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구조 전부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예, 굉장히 사회자께서 딱하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문제라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05년에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여러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백조의 예산을 들였는데 왜 문제가 더 심화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주택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런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다른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이 주거의 공간이지 이게 자산이나 어떤 부동산의 개념은 사실 아닌데 그런 것들 역시도 우리 사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정부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과 함께 사실은 미시적인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강득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니즈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가 3월에 대통령 모시고 위원회 회의를 한 이후에 청출 어람단이라고요. 한 200명의 수도권, 그러니까 전국의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청년들이 원하는 저출산 정책이 무엇이냐, 우선순위와 과제들을 이제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32%의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요. 그런데 수도권과 그 지방의 청년들은 상당히 좀 욕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거를 더 적극적으로 결합한 여러 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의 사례들을 저희도 발굴해서 좀 확산하거나 또 지자체 맞춤형의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3월 회의 때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혼 청년은 저희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곳 청년 정책을 좀 주로 좀 미혼에 포커싱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 그걸 다룰 때 저희가 좀 협업을 하는 구조고요. 저희는 이번에 발표할 때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중산층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맞벌이만 하더라도 주거비 지원을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는 연소득 6,000에서 7,500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6,500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주택 그 공공 이제 그 분양이든 임대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이자 지원을 하든 이런 걸 통틀어서 최소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70%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좀 차별화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증여세 한도를 증액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 3억 정도의 비용을 양가해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준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소득 계층별로 좀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부모의 이제 지원이 있다면 좀 집을 뭐 전세나 이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시기에 그래서 결혼을 좀 앞당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층별로 따로. 예, 그리고 더 이제 소득이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그게 사실은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또 지원들을 강화한다면 그런 또 염려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제가 아주 중요한 전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 인구위기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층별로 좀 만나본 바로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부모로부터 1억 5천씩 2인이 받았을 때 3억. 이 계층이 결혼을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계층별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문제가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주거, 일자리 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주거 문제가 저출산과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뚜렷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층별 맞춤형 접근이 꼭 필요하고요. 그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분석한 바로는 고소득 젊은 층에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해야 될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주거가 빨리 내 집, 자가가 안정이 되면
자가가 안정이 되다 보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다 보면 출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조금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전세를 옮겨 다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 집값이 올라버리면 예. 포기하는 이런 걸 많이 발. 아까 강 의원님 예, 제가 지자체의 좋은 사례로 충청북도의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조합 사업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업도 정책 목표가 청년들한테 자산을 좀 형성해 주자 이런 거지만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한 이유는 충청도의 그 기업에 한 5년 동안 다니면 대체적으로 그냥 정착한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5년을 잡은 겁니다. 이 정책을 할 때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패키지로. 여러 가지 예. 고민을 동시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가장 인기 그 당시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청년 자산 3천만 원 프로젝트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3년을 잡은 이유는 3년 정도 하면 대체적으로 그 다니던 기업에 정착할 확률이 계속 다닐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3년 프로젝트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과 지역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좀 더 정책이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들도 있고 플러스 알파들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지원. 그렇죠. 예. 지금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가 출산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의 주거 문제 해결을 해주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육아 지원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 기자 지금 워킹맘이시죠? 네, 육아 지원에 맞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저는 지금 8살,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저는 이제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육아휴직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이제 저처럼 육아휴직을 이미 쓴 사람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또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육아휴직조차 기업 눈치 보느라 못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최 교수님 받아주시면.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업 문화가 사실은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업 문화가 달라지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갖는 불만들, 우리 사회에서 갖는 어려움들이 여성들만 그 이야기를 해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육아휴직을 쓰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잖아요. 육아에 어떤 책임진다. 이것이 여성에게 주로 이제 책임이 가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으로 말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에 동시에 보편적으로 남성들도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성들이 육아휴직 가는 비율은 한 4~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죠? 과거보다는 지금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소수입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이 그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그 공공기관 그리고 또 공직자들 대기업 이런 데는 이 말씀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그렇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종 대왕이요.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노비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 남편 되는 분한테도 육아휴직을 줬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영세기업,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아휴직 또 그다음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떤 시설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정책 처음 시작할 때 공공지출에서 가족 지원 분야 부분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직도 평균을 못 따라가지만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 시설에도 굉장히 불만은 많으시지만은 무료로 8시까지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는 전 세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확대됐는데 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 발전이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맡으신 입장에서는 정책을 계속 개발하는 것으로 가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안 변하고 있지?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되지? 청년들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왜 이 질문을 제가 처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청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꾸 어른의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으로서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육아휴직에서의 직장 문화라든지 일가족 양립에서의 남편의 문제라든지 사교육에서 우리가 전부 다 치달았잖아요. 그 사교육에 우리가 성적을 치달았고 주택 문제도 다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저출산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개입이 됐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이 문제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관여를 했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을 정부 탓만 하다 보니까 정책만 더 달라고 하고 정책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출산 문제, 청년의 관계를 어떻게, 기성세대 청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 정책 중에 하나는 공론화 기능, 그리고 청년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저고위에서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도 같이 하면서 우리 사회가 모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원칙적으로는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한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게끔 직장의 구조 조정이 됐을 때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 수가 줄어들잖아요. 교원 수를 줄어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에 있는 교원 수를 줄이는 거, 아니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 지금 신규 임용을 줄이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젊은 세대한테 이 책임이 모두 전가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정책, 무엇을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우리의 원칙은 무엇일지, 어떤 가치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너무 쥐고 있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게 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근본적인 성찰 없이 육아 시설을 늘린다. 또 요즘은 아이 낳으면은 이제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용을 줄여드리면은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비용의 문제보다는 다른 가치관의 문제가 더 컸거든요. 사람이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은 이게 비용의 계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봐왔던 거예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서. 그러면서 청년이 진짜 당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던 육아 경력 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그 주거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 이 문제들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서 정책만 계속 개발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아까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런 정책의 개발과 함께 우리 모두 사회가 정부에만 탓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같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성 지원 필요 없다 내지는 무용하다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특히 우리 최 교수님 받아주십니다. 아니, 현금성 지원을 하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까요?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붙어요.
지원이 효과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제로섬인 경우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갖다가 찾다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 정책에 그게 우선순위인가는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현금성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반등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구학자들 통계에 의하면요, 현금성 지원이 일정 정도는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뭡니까? 예,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현금을 지원하는 건 있는데요. 사실 현금보다는 그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 그리고 육아휴직이 굉장히 문화로 정착되어서 이것이 이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고 그게 출산율을 좀 그 높게 유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얘기한 제 말은 네.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보육시설 확대 정책 네, 네. 그리고 육아휴직 시 순소득의 67%를 네.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같이 갈 때 그렇죠. 실효 효과가 있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제 이상림 센터장님께서 우리가 OECD 그 가족 지출, 그러니까 GDP 대비 가족 지출에 어느 정도 이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통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출산 예산 이런 거 자체보다는 그렇게 봤을 때는 OECD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현금의 비중을 봤을 때도 서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그 지금까지 쭉 이제 보육 그 서비스를 상당히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현금의 비중이 떨어지는데 그 현금의 형태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보다는 사실은 육아휴직을 쓰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득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면 저는 그 효과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육아휴직 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그래도 버젓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예. 자영업자, 예. 프리랜서 예. 이런 분들 육아휴직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육아휴직,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개념은 그런 임금 그렇죠. 근로를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잠시 동안 육아를 위해서 일을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가 소득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사각지대인데 스웨덴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장 유무, 취업 유무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만 보험료를 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모보험이라는 그 형태 안에 그 제도 안에 모든 일하는 그 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모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 제도로 묶여 있는 이 제도의 틀을 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육아휴직자라든지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제도 중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굉장히 강조점을 찍어서 했습니다. 그걸 확대하려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 기금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예, 뭐 많은 더 이제 확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모가 그렇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휴가 휴직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뭔가 기금 조성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제도나 어떤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부위원장님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한 말씀씩. 우리 부위원장님이 스웨덴
출산이랑 뭐 독일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독일이 그 출산율이 오르는 핵심적인 게 유아 정책 개혁이 성공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될 화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비혼 출산 비율이 35% 정도가 된다. 비혼 출산. 예, 프랑스는 더 높습니다. 예, 더 높죠. 네. 근데 우리는 비혼인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좀 솔직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예.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제기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터부시해 왔던 주제이지만 지금 0.78인 상황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한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기성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그걸 일단은 제도화하기보다는 그 전에 사실은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혼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결혼을 했냐와 상관없이 모든 태어난 아이들에게 충분히 차별 없이 지원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좀 우리가 문화로 좀 자리 잡을 필요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유아 지원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이 그 직장 어린이집 확대. 그렇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청년 지원 정책, 육아 지원 정책 뭐 좀 토론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육아 지원에 있어서는 그 육아 휴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고용보험 체제 전반의 어떤 개편 이런까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같이 좀 힘을 합해 건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요 인구 감소의 징후들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의 강연 들어볼까요? 김수민 아나운서. 네,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축소 사회가 될 우리 사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님의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 이후의 한국 사회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의 여파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그 저출산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경에 합계 출산율이 조금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70년까지 1.2 수준의 출산율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고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구 위기에 모든 힘을 쏟지 않는다면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저출산의 영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령 인구의 감소인데요. 2020년 학령 인구는 2000년 대비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40년이 되면 44%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대학의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한 지역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새로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인의 숫자의 감소는 첨단 무인화와 같은 전력 증강과 이로 인한 국방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점점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40년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대비 약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이게 2070년이 되면 5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고갈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초저출생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5년에는 월 수입의 약 26.1%를 연금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진행한 모의 투표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각 연령대에게 교육, 경제, 예산, 연금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현 세대의 입장에서 한 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한 번, 총 2번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각 연령대별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에 2차 투표에서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연금 분야에서 20대, 30대는 그 부족한 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현재 일하는 세대가 추가 부담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40대 또한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데 상당수 찬성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모든 연령대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이분이 우리나라의 속담을 모아서 집대성한 이담 속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농부아사 칭골종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조상에게 씨앗은 곧 미래이며 비록 자신은 굶어 죽을지언정 미래 세대에게 먹을 것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번 투표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씨앗을 남겨놓는 우리 조상들의 DNA가 우리 몸속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합리적인 정책, 그 다음에 적절한 설득 논리가 제시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세대 간 상생의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인구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간 인구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느덧 저출산, 저출생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내지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할까요? 일단 이제 돈이 있지만, 손에 돈이 있지만 삶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부부가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대로 가장으로서 부양 부담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독박육아, 경력 단절,
굉장히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일자리, 주거, 내가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피로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노후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이런 사회에서 내가 미래가 있을까 박탈감에 시달리고, 또 엄마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독박육아, 경력단절, 차별을 느끼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초저출산, 저출생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 저출생을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온몸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온몸이 병이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저출산, 저출생인데, 이거를 하나의 정책, 한두 개의 정책으로 바꿀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로사회가 일가정 양립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불안사회가 복지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차별사회가 성평등사회, 또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박탈사회가 하루빨리 이제 공정한 사회,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자, 우리 지나친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듭시다. 뭐 박탈 사회를 없애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끝나면 우리 너무 허망하겠죠. 결국은 큰 그림을 그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자리, 주거 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 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특히 청년들께 묻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얻었고, 신혼부부 행복주택 얻었고,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비용 지원은, 우리가 이 돈의 문제는 분명히 저출산, 저출생 현상의 반등을 가져오기 위한 필요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끊임없이 부양부담에 시달리고, 엄마가 끊임없이 독박육아, 경력단절 하고 또 그런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저출생 현상의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엄마 아빠가 충분히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을 만들어서 삶의 만족도를 높였을 때, 그때 저출산, 저출생 현상의 반등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동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심지어 유보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그런 변화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 절벽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봄학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이렇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 친화 기업, 아빠들이, 엄마들이, 특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꿈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이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돌봄 체계 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 확대가 될 때, 그때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만은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저출생 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두 교수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참여단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학원비로 쓰게 될 것 같아서 늘 걱정인데요. 국가의 이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교육비 질문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폐교 학생 수 감소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수도권에서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될 때 우리 교육계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참여단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토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우리 국민참여단의 질문도 들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해서 학교들이 폐교를 하는데도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정말 기형적 현상입니다. 교육 전문 기자로서 지금 사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부는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시면 초, 중, 고교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가계소득 상위 20%인 가구 중에서 중고생 자녀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1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 전체 지출의 17.5%를 이 사교육에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이 낮은 가구에서도 식비나 주거비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그 월 평균 사교육비가 48만 원을 넘겨서 이 식비나 주거비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이게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난해 실시한 그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 청년 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 이런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무려 57%에 달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교육비가 단순히 이제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돌봄을 거쳐서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좀 사교육비가 아예 이제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비다. 이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입시교육 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미시적인 정책들이 또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입시제도, 입시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같은 문제를 전국의 학생들이 빨리 풀게 해서 잘 맞힌 순서대로 줄서게 하는 정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인구를 떠나서도 이게 사회의 기술 발전 사회에 이게 적합한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줄어들고 산업 구조가 재구조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는 사회로 갈 때 그 직급 간의 직업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벌에 따라서 아니면 기업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화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되면서 이걸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입시제도도 교육제도의 일환으로서 인구정책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교는 9개의 극간이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막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는데 입시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시의 인구의 변화도 반영을 하는 입시제도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좀 받아주실래요? 네, 전 사교육비 절감은 핵심이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친 불안 심리, 또 거짓 선동, 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모순인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최근에 6월 20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노출된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나 이런 걸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봄 학교나 체육예술시설 확대를 통해서 공교육에서 또 방과 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제도적인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최 교수님 좀 받아주시죠. 예. 사실은 예전에는 한 해 한 60만 명 태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4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그 대학 입시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20만 명대로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그 줄어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사실은 이제 대단히 소중한 시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많은 아이들을 똑같은 선에서 키우다가 그 중에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갖다 찾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 방향이 저는 지금 입시제도에 이야기하는 모습과 우리가 나갈 방향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하나의 길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 격화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다양한 길들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이제 나갈 방향이 될 겁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능으로 한 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 입시 정책의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맞춤형 맞습니다. 교육으로의 개편. 그러면 사실 사교육 의존도도 빨리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안 되나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수능 체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수능 체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평가를 전제로 한 수능 평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킬러 문항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입시 시장은 여전히 예를 들면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도에 적용될 대학 입시 정책을 내년 초에는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는 불가피하고요. 지금 교육당국이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 방안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변화, 이 센터장님 어떤 변화들이 예상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격차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긴 됐는데 학교가 폐교되는 지역들의 특성은 서울이건 지방이건 경제적으로 쇠퇴해 있고 고령 노인 비율이 높고 그런 침체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따라서 교육의 편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험한 신호고 우리 갈등을 사회적 갈등을 높이면서 우리의 사회 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대의 문제를 볼 때 자꾸 술집이 망하는 거, 하숙집이 망하는 거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방대가 무너지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방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단절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지역을 더 떠나게 되고 지방 소멸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지역 간의 격차는 더 커지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에도 커다란 부담감을 작용할 겁니다. 이 교육 문제라는 것을 특히 너무 현상적으로 보이는 즉자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체 입시제도, 전체 교육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최 교수님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훨씬 더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의 문제에 대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앞으로의 대책 마무리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교육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정재훈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초등에서는 늘봄학교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질을 높임으로써 사실은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워낙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영유아와 그리고 초등부터 사실은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보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초등돌봄, 늘봄학교를 통해서 이 시기부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시기에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체육이라든지 예술활동과 같은 이런 전인적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한다면 이게 이후에도 사실은 더 폭넓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폐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교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 역시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 공간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체육이나 학습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교육 또 교육 문제까지 언급했고 아까 강연에서도 이 노동시장의 변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변화, 그다음 연금 문제의 변화 이런 얘기를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3대 개혁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저출산 극복 대책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것들인데 지금 제대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권과 정부가 더 좀 각성해서 이 3대 개혁 빨리 좀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각 10시 10분 좀 지났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한 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각계각층의 의견 들어보시죠. 가장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은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과도한 경쟁 같아요. 경쟁의 다른 단은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애를 못 낳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거고요. 불안하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고요.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그러니까 돌봄이 개인의 책임이다.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둘,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부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거, 그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비교라는 걸 버리고 싶어요. 가령 경쟁은 삶에 필요해요.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비교는 과도한 비교,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 그냥 비교는 그 자체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마라맛 TV 프로그램들, 마라맛 매체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과도한 경쟁에 혹은 또 승자 독식에 그런 경쟁으로 내모는 것, 서울 중심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썰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네, 사라져야 할 것들 경쟁이 제일 많고요. 불안, 비교 문화, 불공정, 돌봄은 개인의 목 내지 여성의 목. 자, 사라져야 할 것, 서 의원님 짧게 뭐가 사라져야 합니까? 인구 변동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를 우리가 기획하고 변화의 충격에 적응하는데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부터 불필요한 경쟁만 사라져야 될 게 아니라 정쟁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뭐가 사라져야 합니까? 저는 집단적 사고, 예를 들면 획일적 사고 이런 것을 좀 버리고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예를 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 교수님. 앞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경쟁과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던 청년 세대가 있었던가? 과거에도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청년 세대에 갖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청년 세대의 특징은 그 어려움을 각자 도생에서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각자 도생을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 기성세대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고 청년 세대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세대장님. 저는 없어질 것보다 필요한 거를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아까도 비교, 물질 가치, 경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대는 그러한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족의 친밀성이라든지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세대한테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효용성, 가족의 가치를 잃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어져야 할 것도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을 행복한가? 대한민국의 가족을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님, 사라져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예, 그게 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라져야 할 것은 가족이 부담이고 짐이라는 생각,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은 그 단순히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족이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이고 예. 아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사회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님 또 짧게 한 말씀.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일하는 부모들이 좀 어떻게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을 좀 더 긍정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국민참여단 또 한두 분만 얘기 들어볼까요? 김수민 아나운서. 네, 참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78분의 국민참여단 여러분,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해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고민한 이 시간이 이 자체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78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한 인구 위기 극복의 날 특집 생방송, 지금까지 대국민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다 듣지는 못했고요. 오늘 100분 동안의 토론으로 인구 위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우리가 거드린 부분들이 청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육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문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개혁 과제는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쏟아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무용하다는 말은 아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우리 사회의 근본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신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지혜를 또 강구하고 또 여러 이제 고민하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 같이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면 저는 해법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또 반등도 어떤 그런 이제 전환의 어떤 시점, 그런 트리거를 잘 만들어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저력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년들과 더 소통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교수님하고 센터장님, 이제 청년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마지막 말씀 주신다면. 사실 0.78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자리, 교육, 연금, 우리 사회 이 부분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계속 논쟁을 하면서도 못 해왔습니다. 근데 0.78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다 모여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예. 그 동의를 바탕으로 이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예,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뭐냐고 그러면은 48시간 노동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저출산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노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확보되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체감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정책의 개발도 중요하고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 우리 전체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말씀하신 우리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담론을 만들고 거기에 공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상미 기자님부터 이제 마지막 발언 30초 정도씩
제가 드리는 질문은 2023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2030년 대한민국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시는지 30초 드릴게요. 네, 저는 청년 세대가 두려움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마음껏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2030년까지도 우리 사회는 인구 때문에 계속 급변해 나갈 겁니다. 우리 그걸 바탕으로 그걸 또 다른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적응해 나가면은 우리 미래도 청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대로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앞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반등이 될 것이다. 이 센터장님. 저는 미래 사회가 2010년의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그 여야 의원 두 분 이제 정쟁 좀 그만하시고 이런 정말 국가적 과제에 힘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야죠. 소 의원님부터 마무리 네. 발언 30초. 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의정 캐치프레이즈로 4년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은 가족의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더욱 노력하고 정부와 여야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네. 자, 강 의원님. 예, 과거에는 한국 사회와 정책이 인구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인구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촘촘한 정책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정책 타겟별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7년 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제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부위원장님께는 그래도 한 1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최 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0.78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절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수치가 의미하는 저희에게 어쨌든 마지막 신호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30년이 됐을 때 또다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전 국민이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지금 노키즈존 얘기를 하는데 노키즈존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 1순위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2030년이 됐으면, 그때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된다면 지금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EBS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EBS 인구위기 극복의 날에 방영된, 오늘 하루 종일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 EBS 교양 채널을 통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죠. 특집 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또 강연자 여러분, 또 국민참여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